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본 거예요. 존속기간 보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보증금 및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월 단위 차임으로. 그때 산정률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꿨을 때 몇 프로를 넘지 말아라. 그 산정률. 그 다음에 요 소액임 차인 있죠. 요 소액임 차인의 기준하고 그 일정액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무엇을 심의하는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 보증금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그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들을 지금까지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법률구조공단 내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둬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 위원회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가 그걸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봐야 돼요. 임차권 승계라는 게 나와요. 증감 청구권, 그다음에 월 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주택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나중에 조문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임차권 승계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요것도 간혹 나옵니다. 임차권 승계. 자, 임차권 승계는 임차인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뭐가 되는 게 기본이라고요? 상속. 그런데 이 사망한 임차인하고 함께 살고 있던 이걸 가정공동생활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이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실혼 배우자는요, 상속권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상속권.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속이라는 걸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 이게 임차권 승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거를 어떤 교재 보면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뭐 이따구로 써놨는데 상속권을 인정이 아니고 임차권만 승계하는 거예요. 임차권만. 다른 건 상속이 안 됩니다. 임차권만 승계.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재 중에 상속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을 잘 모르나? 왜 그렇게 써놨나 모르겠어요. 네?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네.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 동산은 먼저 찜한 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돈은, 보증금은, 그건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닙니다. 돈은. 그거 어떻게 처리하? 그거 몰라요, 저도. 어떻게 처리되겠지.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차권 승계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하나가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반면에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어요. 있는데 따로 살고 있어. 따로 산다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지만 따로 살고 있었을 때는 이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의 친족이라고. 이촌이라는 건 이제 위로는 할아버지, 밑으로는 손자, 좌우로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촌이에요. 그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승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상속인 없는 경우하고
있으나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따라서 상속인이 있고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럼 승계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경우에만 승계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러면은 을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임차권 승계에서 기억하실 내용 전부예요. 아시겠죠? 요게 주택임대차에 따로 있다. 자, 거기까지 한번 교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56페이지 주택임대차보법 서설에 의의가 있지요. 목적 읽어주시고요. 목적 조문만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양가로변의 성질의 동그라미 1번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당연히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죠?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주택임대차보법을 위반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불리하다면 무효. 얼마 전에 이런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현재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인데 주택임대차 기한을 1년으로 정했대요. 1년으로 정하고 특약을 달았대요. 더 이상 1년 이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특약을 달고 특약을 공증까지 했대요. 그래도 2년이 보장되네요. 된다 그랬어요. 특약도 무효고 공증도 의미가 없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무효. 편면적 강행이죠. 그래서 공증까지 했는데 공증이 뭔 의미가 있어요. 공증이. 그렇죠? 중개사관이 그걸 저한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속으로 저한테 공부했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소리가 욕까지 딱 치밀었는데 말은 못했어. 어쨌든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적용범위 2조가 있습니다. 2조 확인하시고요. 자, 인적범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자, 2번, 3번이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밑에 물적 범위가 있죠. 동그라미 1.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 판례는 보지 마시고요. 판례 밑에 보면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오른쪽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밑에 대항력이라고 3조가 있습니다. 1항, 4항. 2, 3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 말하는 거예요. 예외. 1항하고 4항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넘기세요. 1번의 대항력권 6줄 확인하시고요. 1번에 양가로변 주택의 인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특히 동그라미 2번 전대차의 경우에 전차인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된다는 거. 양가로변 주민등록 있죠? 5줄 읽어주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1, 밑에 기업 다세대 오른쪽 메뉴에 다가구 디귿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리을이 공무원이 착각해서 잘못 기재. 요 4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 본인이 주민등록에 한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죠? 동그라미 3번. 네. 다음 페이지 존속해야 되니까 4번의 첫 번째 줄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당연히 대항력은 상, 실, 그게 원칙.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가면 아까 뭐라 했어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정도. 나머지 판례는 보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 넘기세요. 자, 판례 박스 밑에 564페이지 2번 대항력의 내용,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그런데 오른쪽에 위에 니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 그럼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 소유자였던 양도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에 2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민법에는 이런 거 없어요. 주임법에만 있는 거예요. 민법에 이게 민법상 임대차 이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민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 자, 아까 이거. 여기 보세요. 저당권자가 먼저 있고 임차인이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었어. 근데 얘가 경매로서 얘가 경매로도 아까 말했어요.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한다.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2. 자, 밑에 4번 보증금 회수에서 3조의 2의 1항.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2항은 대항 요건과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3항 있으면 체크만 해주세요. 3항 체크만. 넘깁니다. 1번의 우선 변제권 양가로 1. 양가로 3. 아까 양가로 3. 확정일자는 날짜고 보증금만 확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가로 3의 동그라미 1번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전조 부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확정일자는 주소지를 확정하는 게 아니야. 날짜고 보증금 액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요. 여기 보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어요. 최선순위 경매가 돼요. 그럼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락일에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죠. 또 하나는 을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아까 각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경매가 되니까 각과계약의 해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고 있는 임차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최선순위 담보권이 없고 임차인이 1번일 때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나중에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그걸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가지. 그게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안 돼요. 쭉 넘어갑니다. 더 넘어갑니다. 572페이지를 가면 2번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제8조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 이렇게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1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즉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춰라. 그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8조의 주택임대차위원회 1항 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둔다고요? 법무부에. 이게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적용 범위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4단계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외우시고 서울 1억 1,000만 원 중 3,700만 원까지. 대전은 광역시죠. 6천 중에 2천까지 이렇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기세요. 575페이지로 가면 3번에 임차권자의 경매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죠. 양가로 1,
양가로 2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까지. 동그라미 4까지. 그리고 오른쪽 팔라 1번. 오른쪽 팔라 1번. 그 정도.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조문 다 외우셔야 돼. 다 외우셔야 돼. 조문은.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특히 6조에 보면 법정갱신 있죠. 2항에 보면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죠. 그런데 6조에 2에 가면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이제 기타는 나중에 조문 외우시면 되는데 기타와 관련해서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 3번에 임차권 승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임차권 승계. 예, 거기. 예, 임차권 승계. 1항, 2항, 3항까지 딱. 1항이 상속인 없고 2항은 상속인데 따로 살고 있고 3항은 한 달 내에 반대 이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자, 상가 건물로 갑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는 아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그랬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이에요. 좀 길어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이에요. 자, 이때 영업용인지 아닌지는 또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실지 용도로 판단하겠죠.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하고 다른 점이 또 있어요. 뭐냐? 주택임대차는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적용이 돼요. 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런 상가 건물 임대차 플러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따라서 아무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 임대차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일정금을 초과해버리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 기준이 오른쪽에 있죠. 하단에. 그래서 뭐 서설 적용 범위 쭉 읽어보시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오른쪽에 보면 보증금이 일정이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외우셔야 돼요. 요건 올해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요거는 오히려 줄여서 개정될 가능성이 있나? 장사가 안 되니까 요새. 외우셔야 됩니다. 보증금. 기준이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참. 빡빡하게 써라. 일로. 기준이 4개요. 서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수도권을 살짝 보세요. 뭐가 하나 끼어들어 있어? 부산광역시가 들어있어. 아, 광역시 중에 부산만 따로 뗐어. 몇 년 전에 부산이 아주 불붙었었죠, 부동산. 그래서 부산만 따로 광역시에서 뽑아가지고. 대전도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 잘못하다가. 대전 요새 불 붙었죠? 안 붙었나? 맨날 기사 나오던데, 대전. 어쨌든 서수, 광, 이게 기본인데 광역시 중에서 부산만 따로 뗐대. 그 다음에 기준금액은 외우는 거예요. 9, 69, 54, 37. 앞에 010을 붙이면 빨리 외워져요. 010-969-5437. 전화번호로 생각하시면 금방 외워져요. 9억 이하, 6억 9천만 원 이하, 5억 4천만 원 이하, 3억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딱 되죠. 이걸 초과하면 상위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서울의 보증금이 7억에 월세가 210이래. 왜 월세를 고려하지? 이거 계산할 때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나와요. 개념이. 상위법에는. 주임법에는 산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상임법에만 있어요. 환산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 이거 가지고 판단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이 보증금이 7억인데 월세가 210이야. 환산보증금은 9억 1천이야. 그쵸? 그러니까 상위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초과임대차라고 해요. 자, 초과임대차에는 상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양가라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몇 개가 있더라. 외워야 돼.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 그 다음에 상임법에는요,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2기 이상 차이면 연체만 해지가 돼요. 근데 이건 3기야, 상임법은. 그거 적용돼요. 권리금 회수 보장, 이런 게 적용이 돼요. 상임법이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초과임대차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몇 개 있더라. 그 동그라미 1번에 대항력, 동그라미는 갱신 요구, 동그라미 3번에 3기 연체, 동그라미 4번에 권리금 회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초과임대차에 적용된다. 하나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시고 일단 4개 먼저 외워. 됐죠? 존속기간 안 돼요. 적용 없어요. 우선 변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권리금 이런 것들이요.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대항력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아, 여기 차이가 있구나. 상가 건물은 이런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에 대해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분, 경제생활.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인 경우에도, 법인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오른쪽 보면 3번째 줄에 있죠?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항력. 자, 대항력. 요건이 뭐냐?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요건이 뭐냐?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등록증 교부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 가서 하죠. 세무서 가가지고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존속이 돼야 되죠.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 이렇게 돼요.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내용 똑같아요. 쫙 넘어갑니다. 591페이지. 자, 보증금에서 다 똑같아요. 보증금에서. 다만 그 양골에 2번에 보면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또 있죠. 아까 주임법 우리 안 해왔어요. 상임법도 안 해옵니다. 특히 이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요게 올해 개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요 기준이.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어쨌든 우선 변제도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도 인정되고 다음 페이지 경매 신청, 임차권 등비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나왔어요. 자, 기간. 일단 아까 주임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일 때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요거 1년으로만 바꾸면 돼요. 1년. 일단 기간은.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기간을 몇 년 보장해 준다? 1년 보장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1년. 그리고 갱신이 있어요. 자, 요 갱신이 문제인데 약정 갱신이 있고 법정 갱신이 있어요. 갱신 요구가 문제입니다. 저기서 일로 뽑아온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교재를 보면 갱신 청구라고 써놨던데 갱신 청구 아닙니다. 갱신 요구입니다. 이거는요. 청구권과 형성권 중간쯤에 있는 놈이에요. 청구권과 형성권 중간쯤에 있는 놈. 자, 먼저 요건을 생각해 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5달 사이에 요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요 기간에 해야 돼요. 예?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냥 거절이 아니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이때 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요 갱신 요건은 10조 상위법 1항부터 3항까지인데 10조 1항에 1호부터 8호까지 8개를 규정해 놨어요. 정당한 사유를.
요게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고 그 8개 사유를 외워야 돼요. 594페이지에 보면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의 양가로 1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8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일단 4개를 외웁니다. 1, 3, 5, 7. 홀수를 일단 외웁니다. 오늘. 자, 1번은 3기 연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3기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2기 안 돼요. 3기. 그 다음에 3번은 서로 합의를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가지. 아주 옛날에 개 또라이가 들어가서 출제로 상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정당한 보상이라고 출제한 개 또라이가 있었어. 이런 미친놈이 있어. 이런 미친놈이. 아이고야. 이 출제원 이 자식 이게 뭐 지금 이거 보고 있어도 상관없어. 개 또라이지 그지. 이제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이렇게는 나와요. 좀 전에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 했죠.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거절 못 합니다.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공탁소에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을 보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의 고의 또는 그 다음 중대한 과실로 팔. 중대한 자가 있죠. 요 중대한 쏙 뺍니다. 또 그냥 과실. 중대한 아주 중대합니다. 마지막에 7번을 가면요.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돼 있죠. 원래 조문은 가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일단 동그라미 7번이 적용이 되려면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먼저 7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재건축이 필요하거나 또는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대부분 조심하세요. 이것도 미친 개또라이가 들어가면 전부 또는 일부 철거라고 해요. 전부 또는 일부 철거가 아닙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라고 돼 있어요.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그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중에 그 재건축과 관련해서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거든요. 옛날에는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7번이었어요. 아, 재건축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엄격하게 기억, 니은 세 가지를 추가했는데 기억 조심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 이후 아닙니다. 계약을 한 당시에 재건축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 구체적. 2가지가 포인트예요. 계약 당시, 그 다음에 구체적 고지. 계약 당시를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계약 후 지체 없이. 구체적을 계략적이라고 쓸 수 있어요. 계략적 아닙니다. 네? 구체적 고집이다. 니은은 뭐예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단 말이죠. 너무 건물이 낡아서. 근데 이게 안전사고 우려 기준이 없어요. 우리 건물 같은 거 재건축하려면 A, B, C, D 등급 나누잖아요. 그 등급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일단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너무 낡아서. 이게 니은이고. 디귿은 공법에 보면 무슨 도시개발법 이런 거 있죠. 예? 그 타 법령에 의한 재건축. 그 3가지. 그 경우에만 7번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 양가로 4번을 가면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 제외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최초 임대차를 기간 5년을 정했어요. 5년. 그걸 포함해서 몇 년? 10년. 그래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고 요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 10년이라는 뜻이에요. 4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면 갱신 요구권에 갱신의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효과. 여기 보세요. 조건은 일단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기간도 동일해요. 다만 차임이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이게 갱신 요구권에 한 갱신의 효과예요. 다시 한번. 계약 갱신 요구했어요. 임차인이. 근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거절을 못했어. 그럼 갱신 되겠지.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는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하고 똑같아. 기간도 똑같아. 다만 차임 및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심하실 게, 그지 같아. 아까 초과임대차에도 갱신요구 적용된다 그랬죠? 초과임대차에 갱신요구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초과임대차도 갱신요구권에서 갱신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적용이 안 돼요. 100분의 5. 초과임대차 요거는 빼놨어. 요거는. (588페이지를) 보세요. 다시. 아까 588페이지 안가라 3번에 4개 외웠죠? 거기에 2번에 보면 갱신요구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다만 100분의 5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초과임대차의 경우에 갱신요구에서 갱신이 됐을 때는 차임 및 보증금을 당사자가 합의로 적당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을 뿐 100분의 5 범위 내에 이건 적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아주 세밀하게 출제를 하려면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럼 돌아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갱신 요구와 관련해서는 요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임차인이 통지한다는 거. 근데 갱신 거절 사유 8개 외워야 되는데 오늘 4개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효과까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10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갱신 요구한 갱신이고 상위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가면요. 법정갱신이 나와 있어요. 법정갱신. 자, 상임법상 법정갱신은요. 아까 주임법은 다시 한번 보세요. 2가지예요, 요건이. 5달, 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한 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상임법은요. 요 갱신 요구 기간 갱신 요구 기간이니까 6월부터 한 달까지 사이죠. 네, 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것만 법정갱신 요건이에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 넘기려고 하는데 넘겨지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임대인한테 장사 너무 안 되는데 좀 나가겠습니다. 임대인이 그래요. 합의 해지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인이 무슨 소리예요? 기간은 지켜주세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기간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문제는 갱신하면 돼야 안 돼요? 임차인. 안 되잖아. 장사한테 나가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약정갱신 할 리 없죠. 또 갱신 요구할 리 없죠. 마지막 남은 거 법정갱신을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방법이. 주택의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한 달 전까지 나가겠다 그러면 돼요. 근데 상임법에는 이게 없어요, 임차인이 통지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한 달 전에 나가겠다, 상가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갱신돼요. 즉,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정갱신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임차인은 갱신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나서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유가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장사가 잘 돼.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갱신 요구를 하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 경우는 전혀 상인법은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법정갱신을 막아야 될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일단 법정갱신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고 기간만 1년이 되지만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해요.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돼요. 이렇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 근데 법정갱신이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겠다. 3달 뒤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의 해지하지 않는 한 상인법에는. 그래서 593페이지에 보면 법정갱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정갱신돼요. 그죠?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5달 동안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돼버려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법정갱신이 되면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법정갱신은 10년 제한 같은 거 없어요. 법정갱신을 통해서 뭐 15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만 10년 제한이 있을 뿐 법정갱신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 정도 일단 확인하십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요. 다시 갱신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7번에 보면 권리금 회수 보장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권리금 회수. 그런데 여러분들 권리금 좀 잘 아시나? 보통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임대차 기간 중에 보세요. 우리 상가 건물을 임대한 상태에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기간 중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2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기간 중에,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면서 보증금을, 권리금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이 끝났어. 얘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새 임차인이 나왔어. 신규. 요 신규 임차인이 상가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권리금을 줘.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2가지가.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하고 2번째 하고 어느 경우가 많을까요? 실무적으로 1번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사 하시게 되면 저 1번이 많아요. 실제 중개사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게 많은가. 1번이 많아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차는 이 1번은 보장 안 해줍니다. 이건 없어요. 네? 이것만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돼 있다 해서 착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상위법은 요 놈만 보장해주고 있어요. 요 놈만. 뭐라고 돼 있냐면 595페이지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가불간의 임대차가 끝나는 걸 전제로 해. 끝나는 걸.
두 번째, 의리. 새로 임차인을 찾아요, 의리. 요거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 그 새로운 임차인이 얘하고 계약을 해. 계약을 하면서 을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해. 이거를 갑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권리금 회수 보장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방해 행위를 임대차가 끝나기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7달 전에는 방해해도 돼요. 8달 전에 방해해도 돼. 딱 요 사이에만 방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임대는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신규 임차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해주겠다고 따로 조문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실제 실무를 모르고 만들었어요. 실무를 잘 모르고. 아주 제한적이더라. 다시 한번 이거는 보장이 안 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한 것을 이 둘이 권리금 계약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임대인이 요 사이에 방해하지 마라. 요 사이에. 근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가 이 갑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병한테 지가 권리금 받으라고. 지가 권리금을 요구해. 두 번째, 지금 권리금 주기로 하라 했죠. 주지 마라 그래. 주지 마라. 이게 방해행위예요. 주지 마라. 세 번째, 얘한테 기존 보증금 및 차임보다 현저히 고액을 요구해 얘가. 그럼 계약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얘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이 네 가지가 방해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방해행위예요. 읽어볼게요. 기역.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 그죠? 니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해. 너 권리금 좀 난 계약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디귿.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이게 방해냐.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자, 다시 넘기기 전에 리을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고 돼 있죠.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이건 방해다 아니다. 아니겠지. 그 정당한 사유가 한 장을 넘기면 밑에 양가로 3번에 예외가 또 4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더라도 방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유가 또 골 때려.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갑이 봤을 때 개털이래. 갑이 봤을 때 병이 개털이래.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자력이 없대. 갑이 봤을 때 병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왔어. 에? 개털처럼 보여. 이게 뭐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들은 화려하게 안 입고 다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갑이 병의 재산을 까봤어 뭐 했어. 근데 그거를 거절 사유로 해놨어. 더 웃긴 건 니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 병이. 이걸 어떻게 알아? 딱 병이 티꺼운 표정으로 딱 계약을 해. 그 갑이 왔을 때, 저 자식 참 안 줄 것 같아.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아주 웃기죠. 그나마 디귿은 괜찮아. 이것도 뭐 거의 이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닫혀 있었어. 영업 활동이 없었어. 비어 있었어. 그 D 3번. 이 3번을 1년 6개월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4번.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고요. 갑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 갑이. 나 얘 마음 안 들어. 갑이 데려왔어. 근데 얘가 을에게 권리금을 줬어.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갑은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이건 방해가 아니잖아요. 리을은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리합니다. 아주 조문 자체가, 내용 자체가 좀 골 때리게 돼 있어요. 권리금 회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를 상담해 주실 때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상담을 해 주셔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되고요. 을이 기간 끝나서 나가는 경우, 그리고 갑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것을 임대인이 첫째 요 6달 동안 방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방해가 지가 권리금을 받아버리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재의 고액의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하거나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네 가지. 근데 그 계약 체결 거절은 또 네 가지 경우에는 방해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네 가지 경우에는. 개털,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비어있고 마지막으로 갑이 데려온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 이런 경우에는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세 번째. 갑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이 을에게 권리금 주는 걸 방해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병이 돈도 많고 바른 생활 사나이고 건물이 1년 6개월이 아니고 그 안 비어 있었고 등등 있는데도 계약 체결을 거절해. 그럼 방해한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면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또 둘 중에 하나야. 첫째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있겠죠? 있겠지? 얼마 주겠다.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있어요. 병이 을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양가로변 위반의 효과. 동그라미 1. 손해를 배상하라.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은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게 뭘까요? 없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뭔지. 근데 여러분들 그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감정평가론 있죠. 거기 감정평가론에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 토지평가 기준, 뭐 건물, 뭐 각종 재산권 평가 기준이 쫙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권리금 평가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권리금. 상가 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 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보증금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권리금. 그 권리금 평가 기준에서 권리금. 그거만, 그거. 그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좀 낮은 걸 초과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이 손해배상은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라.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으면 최근에 나온 판례. 권리금과 관련된 게 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판례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최근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체크만 해도. 됐죠? 네, 요 정도. 네, 요. 나머지는 이제 숫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598페이지 가면 상가건물 임대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임법, 상임법 철저하게 보고 난 다음에 함께 비교하시면 돼요. 됐죠? 주임법, 상임법은 요 정도 확인한 다음에 특히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다른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하고 요 권리금 두 가지는 좀 잘 이번 순환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끝났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물권법 하겠습니다.